중국 제조업 경기가 반년 만에 다시 확장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달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기준선을 웃던 50.8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2월 인플레이션이 만족스러운 수준에 근접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연준의 핵심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예상치에 부합한 전년 대비 2.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1,0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4조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를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하원은 데이터 유출 우려를 이유로 직원들의 마이크로소프트 AI 챗봇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개혁과 의사증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의대 교수들과 개원의들도 오늘부터 진료시간 단축에 돌입할 계획이어서 오늘 담화가 이번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월요일 모닝벨 시작합니다. 올해도 벌써 2분기에 진입했습니다. 인공지능이 1분기 증시 흐름을 지배했다면 2분기는 미국의 금리 정책이 다시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주말 사이 파월 연준 의장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현재 물가 흐름에 만족한다고 말해 금리 인하 기대감을 살렸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시죠. 최지연 캐스터, 뉴욕 증시는 금요일 하루 쉬어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성금요일로 하루 쉬어갔습니다. 휴일에서 돌아오면 뉴욕 증시는 새로운 분기의 거래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올해 두 번째 분기도 상승으로 시작할 수 있을지 지난 주말에 나온 지표들과 파월의 의장의 발언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2월 PCE 지표는 시장 예상치와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헤드라인 PCE는 전월 대비 0.3% 오르면서 예상치보다 소폭 낮게 나왔고요. 전년 대비로는 2.5%로 나오면서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또 2월 근원 PCE는 전월 대비 0.3%, 또 전년 대비로는 2.8% 오르면서 두 수치 모두 예상치와 동일하게 나왔죠. 확실히 지난해에 비해 인플레이션 하락폭이 크진 않은데요.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 인플레이션이 완만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확신을 갖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지표는 전체적으로 깜짝 뉴스는 없었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일단 근원 PC의 전월치가 0.5%로 상향 수정됐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보고 1년 중 전월 대비 수치가 가장 높게 나왔다면서 데이터가 생각보다 높게 나온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2월 소비자 지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개인 소득은 0.3% 늘어났지만 소비 지출은 0.8% 증가해 구매자들이 번 돈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있음을 보여줬는데요. 소비 강세는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에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연준은 이번 지표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PCE 지표가 발표된 후 연준 의장이 연설에 나섰는데요. 다행히 파월 의장은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물가 수치가 작년 하반기만큼 크게 낮아지지는 않았지만 연준이 보고 싶어하는 수준에 확실히 더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금리를 내리기 위해선 작년처럼 인플레이션이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6월 인하 가능성은 앞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주말 사이 나왔던 이슈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이번 주 주요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시장의 시선이 5일에 나올 고용보고서에 쏠려 있습니다. 이번 3월 신규 고용 규모는 지난달 27만 5,005명에서 18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PCE 물가 지표가 큰 하락세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오는 노동시장 지표가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준 의장은 지난 FOMC에서 노동시장이
금리 예상외로 약세를 보이면 정책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다면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이번 노동지표에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초에는 테슬라의 1분기 차량 인도량이 발표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테슬라 인도량이 약 45만 7천 대에 달해 지난해 1분기보다 소폭 늘어났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실적은 곧 전체 전기차 업황을 나타내주며 국내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주식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을 추가하거나 크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재테크 정보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서학개미의 거래 내역 순위 살펴보시죠. OEM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올랐습니다. 6만 달러대에 머물던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7만 달러를 기준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유동성 증가를 매수 기회로 삼고 있어서 시세 하락이 장기간 이어지진 않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28일 캐리스데일 캐피털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한 공매도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회사의 주가가 11.8% 하락했지만 투자자들은 이를 저가 매수 기회로 보았습니다. 서학개미 또한 1억 4천 달러의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요. 그러나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의 투자 수익률이 달까지 치솟는 투더문을 향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한 만큼 앞으로의 흐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4위는 엔비디아의 수익률을 2배로 따르는 엔비디엘이 1위엔 엔비디아가 올랐습니다. 엔비디엘과 엔비디아 모두 매수세가 줄어들며 매도와 매수 규모가 비슷해졌는데요. 실제로 지난주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전의 거침없는 상승세를 뒤로하고 다소 꺾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텔과 퀄컴, 구글이 반 엔비디아 전선을 형성해 인공지능 앱 개발을 위한 오픈 소프트웨어 구축에 나섰죠. 또 AMD 등이 데이터 센터 GPU 시장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반 엔비디아 전선의 등장은 더 이상 반격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이에 엔비디아의 지속적인 주가 상승에 대해 투자자들이 의문을 품으면서 매수세가 다소 약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3위는 또 한 번 테슬라가 차지했습니다. 올 초 248달러에 달하던 테슬라의 주가는 현재 175달러로 약 29% 떨어졌는데요. 이는 2010년 회사가 상장한 이후 역대 1분기 중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입니다.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테슬라는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서학개미는 이를 여전히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2억 6천 달러어치를 사들였는데요. 비아디, 샤오미 등에 밀려 테슬라의 올해 1분기 인도량 전망도 밝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테슬라가 제조 공장을 개편해 저가형 전기차를 양산할 계획을 밝힌 만큼 앞으로의 흐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위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같은 방향으로 3배 따르는 엑소엑셀이 올랐습니다. 지난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선언했고 또 차익 실현 매물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의 랠리가 상당 부분 AI 모멘텀을 토대로 진행된 만큼 AI 붐을 주도한 기업들이 아무리 강력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해도 이런 큰 폭의 주가 상승세가 계속되기는 어렵죠. 마이클 하트넷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수석 투자 전략가도 시장 모멘텀이 버블을 향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서학개미는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입니다. 3억 7천 달러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중국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반년 만에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더 심해질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중국 경기가 아직 바닥을 찍은 건 아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중국의 PMI 지수 6개월 만에 기준치를 넘었다고요. 네, 중국 국가통계국은 3월 제조업 PMI가 전달보다 1.7 상승한
50.8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웃돈 수치이자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높습니다. 중국 PMI 통계는 기업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50보다 높으면 경기가 확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 PMI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연속 기준치 50을 넘지는 못했는데 지난달 제조업 생산과 신규 주문, 납품 지수 등이 모두 기준치를 웃돌았습니다. 중국 경제는 높은 청년 실업률과 디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불황에서 빠져나오는데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은 내수 진작과 투자 활성화 조치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날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런 분석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중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위기가 완화 조짐을 보이기는커녕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한때 매출 기준 중국 최대 주택건설 업체였던 비구이이아는 채무 조정 작업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연내 실적 발표 마감일을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완커도 지난해 순이익이 46% 급감했다고 밝혔는데요.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지난달 신축과 기존 주택 모두 연간 가격 하락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BD 윤지혜입니다. 미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반영하는 지표 중 하나죠.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근원 PC의 가격 지수의 상승폭이 지난달 소폭 둔화했습니다. 이걸 두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니다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뉴스픽 이한나 기자와 이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오르긴 올랐는데 상승폭이 작아졌다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연준이 우선 주시하는 건 PCE 중에서도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E인데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2.8%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와 완전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두 상승률 모두 1월의 전월, 전년 대비 상승률보다 낮고요. 추이를 보면 근원 PCE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연준이 지난달 20일 FOMC 전도표를 통해 제시한 연말 근원 PCE 물가 상승률 예상치 2.6%에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월 의장도 좀 흡족해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원하는 수준과 일치한다면서 만족감을 드러냈는데요. 그러면서도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들어보시죠. If we reduce rates too soon, there's a chance that inflation would pop back and we'd have to come back in, and that would be very disruptive. That would 앞서 파월은 지난달 FOMC를 마친 뒤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미국 경제 흐름이 탄탄하다는 점과 지표가 월별로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입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2월 물가가 원하는 수준에 근접했지만 금리 인하는 서두르지 않겠다. 사실 근접했으면 인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다소 좀 상충되는 것도 같은데 시장 전망은 어떻습니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요. 네, 우선 월가에서는 인하 시기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조기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블리클리 어드바이저리 그룹은 2월 PCE 가격 지수가 예상대로 나왔고 연준은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한 바늘을 거의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봤고요. 또 일부에서는 6월 인하 가능성을 높게 점치기도 합니다. LPL 파이낸셜은 이번 근원 PCE 둔화는 올해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6월 회의 때 연준이 금리 정상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곧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왔습니다. 미국 대선도 변수입니다. 매슈 부시 구겐하임 파트너스는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대선과 너무 가깝게 된다면서 연준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6월을 선호할 것이라고도 봤습니다. 한편 시카고 상업거래소 그룹 패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투자자들은 6월 금리 인하 확률을 64%로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죠. 잘 들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이번 달부터 패스트푸드 업계 최저 시급을 $20, 우리 돈 약 2만 7천 원으로 인상합니다. 이는 지난해 최저 시급보다 30% 높은 수준으로 미 전역의 사업장을 최소 60곳 보유한 패스트푸드 체인점 등에 적용됩니다. 당국은 패스트푸드점 근로자 대다수가 용돈을 버는 청소년이 아닌 가족을 부양하는 성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임금을 대폭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아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텔룰라이드 SUV 42만여 대를 리콜합니다. CNN 등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주차 뒤 차량이 의도치 않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생산된 전체 텔룰라이드 모델과 올해 생산된 일부 모델 등 총 42만 7천여 대입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은 해당 차량의 핸들 주요 부품이 부적합하게 조립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 초격차에 나선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소식부터 로켓 배송을 위해 진짜 로켓을 쏘아 올리겠다는 중국 이야기까지 글로벌 비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인공지능 초격차를 위해 과감한 배팅에 나섰습니다. 우리 돈 130조 원을 들여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투자 규모로만 놓고 보면 현재 가장 큰 데이터 센터의 100배에 달합니다. 스타게이트로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향후 6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으로 오픈 AI 인공지능 모델을 구동시키기 위한 전용 슈퍼컴퓨터 개발에 나서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백만 개의 AI 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인공지능 칩에 필수적인 HBM을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도 수혜를 볼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와 함께 독자적인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외부 의존 없이 자체 AI 인프라를 바탕으로 서비스 판매를 독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픈 AI의 수장 샘 올트먼은 자체적으로 반도체 칩까지 만들겠다고 나선 데다 실제로 380조 원을 굴리는 세계 최대 국부 펀드 싱가포르 테마섹과 대규모 투자 협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세라 경쟁자 아마존 역시 향후 15년간 데이터 센터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총칼 없는 전쟁터가 따로 없네요. 중국의 기술 굴기를 상징하는 화웨이, 미국의 고강도 체제도 소용없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돈 130조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1년 만에 부진을 털어버렸는데요. 순이익은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화웨이가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성장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는데요. 단순히 매출이 늘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업 영역에서 빠르게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는 통신 장비를 비롯해 중국 시장에서 애플의 아이폰을 밀어낸 저력, 여기에 7나노를 넘어 5나노 공정까지 도전 중인 칩 설계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밤사이에는 반도체 부족으로 출시가 밀렸던 프리미엄 전기차 럭시드 S7 출하까지 시작되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화웨이 만족을 모르고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모두 연구개발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돈 3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수준의 투자에 나섰고요. 전체 인력의 절반 이상이 연구개발 인력으로 분류될 정도입니다. 이 같은 노력에 7년 연속 전 세계 특허 출원 1위 자리까지 꿰차고 있는데요. 메이드 인 차이나 더 이상 과시할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이커머스 업계가 무섭게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엔 알리바바의 타오바오가 말 그대로 진짜 로켓 배송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중국 로켓 제조업체 스페이스 에포크와 함께 재사용 로켓을 활용한 특급 배송 개발에 나섰는데요. 전 세계 어디든 1시간 이내로 배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초기 시험 단계로 가까운 시일 내 발사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인데 최대 10톤 화물을 운반할 수 있고 여기에 쓰일 자체 로켓은 이미 지난해 해상 회수 테스트까지 끝낸 상태라고 합니다. 빠르게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 공룡들의 입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 1월 기준 전 세계 월간 이용자 수 상위 10개 이커머스 중 무려 7개가 중국 기업 혹은 이들 자본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고요. 국내에서도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월간 이용자 수는 800만 명을 돌파하며 11번가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고 테무 역시 580만 명을 기록하면서 G마켓을 앞질렀는데 여기에 진짜 로켓 배송까지 더해진다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될지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중국 이커머스 총공세 속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IPO 시장 최대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쉬인인데요. 지난해만 총 450억 달러치 제품을 팔아치우면서 H&M과 자라를 보유한 인디텍스와 경쟁하는 수준까지 몸집을 불렸습니다.
최근 투자 라운드에선 우리 돈 80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기도 했는데요. 현재 뉴욕 증시 상장을 위해 중국과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인의 미국행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앞서 중국 디디 추싱이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상장에 나섰다 문매를 맞았고 이에 해외 IPO를 대폭 제한했었는데 이랬던 중국 정부의 입장이 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중국 저가 전기차 총공세에 제대로 한 방 맞은 테슬라가 환골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100년 넘게 이어져온 포드식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제조 공정을 도입해 생산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나섰는데요. 기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순서대로 부품을 조립하던 방식 대신 주요 부품을 한 곳에서 동시에 조립하는 언박스 공정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공정으로 생산 시간을 대폭 줄이고 또 일직선으로 배치된 컨베이어 벨트를 제거해 공장의 유휴 공간도 늘어나게 돼 생산 비용을 이전보다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인데요. 이를 통해 대당 $25,000짜리 전기차를 양산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선다는 방침입니다. 테슬라를 제치고 선두를 꿰찬 비아디는 우리 돈 1,000만 원 후반대 전기차를 비롯해 2천만 원이 채 안 되는 모델이 5종이나 되고요. 또 대륙의 실수 샤오미도 최근 테슬라 모델 3보다 훨씬 더 저렴한 전기차를 내놓으면서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 테슬라의 전략이 얼마나 먹혀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최고의 1분기를 보낸 뉴욕 증시가 2분기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정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당장은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4월 증시 흐름 전망해보고 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 조연주 연구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지난주 발표된 물가지표는 예상치에 부합했고 이번 주는 또 미국 고용지표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2월 PC 물가가 1월 대비해서 전월 대비 0.3% 상승하면서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월 달에 아무래도 물가가 좀 크게 올라오면서 우려 요인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둔화되는 부분을 보이면서 다소 시장의 우려를 좀 잠잠하게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그 고용 지표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신규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는 20만 명, 실업률은 3.8%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하기만 해도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용 지표가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좋아질 경우에는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부합하는 정도만 되더라도 시장은 좀 안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단 시장 예상치 부합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 여전히 6월 금리 인하 가능성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연내 또는 예상치를 부합하는 정도로 이어지기만 하더라도 계단식의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1분기 실적 시즌이 오히려 주가에 다운사이드보다는 업사이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 계속해서 계단식 상승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팩트 컨센서스 상으로는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계단식의 S&P 500 기업들의 실적 EPS 증가율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내 증시도 반도체주 랠리에 힘입어서 이 3월을 상승세로 마쳤어요. 특히 삼성전자가 8만 선을 돌파를 했는데 이번 달에도 흐름 이어질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이제 수출 모멘텀이 좀 큰 부분인데요. 결국에는 이 수출에 대한 영향력이 좀 커서 이 수출 지표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단은 지금까지는 5개월 연속 수출 지표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 특히 반도체의 강한 랠리로 인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가 주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희 연간 코스피 목표치 3,100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여전히 강한 흐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에 대한 꺾임보다는 오히려 강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수 역시도 만약에 미국에서 6월 금리 인하가 가능하게 되면은 저희는 5월 금리 인하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 역시도 가장 힘든 시기를 좀 지나가고 있다라고 본다면은 결국에는 전반적인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밸류업까지 프로그램까지 이어지게 된다면은 주가지수 상승 동력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3,100포인트 선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의 조현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미국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죠. 미국의 2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의 상승폭이 소폭 둔화했습니다. 이를 두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파월 의장은 샌프란시스코 연은 주최 대담에서 이번 PCE 보고서가 연준의 예상과 거의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예상보다 높게 나온 물가 지표에 과민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는데요. 금리를 너무 빨리도 너무 늦게도 아닌 적절한 시점에 인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y first thought was that the report that came out this morning is pretty much in line with our expectations. Our hand is a steady hand in this. We've been saying all through last year and this year that we're making progress. We've noted that progress. We haven't overreacted to it. We didn't overreact to the good data we had in the second half of last year. You heard us saying that this is good, but we need to see more. And you won't hear us overreacting to these 2 months that are higher. The reason that's important is that the decision to begin to reduce rates is a very, very important one because the risks are two-sided. If we reduce rates too soon, there's a chance that inflation would pop back and we'd have to come back in, and that would be very disruptive. That would not be a good thing for the economy. There's also a risk that we would wait too long, and we would in that case it could be unnecessary, unneeded damage to the economy and perhaps the labor market. 한편 미국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3.4%로 앞서 발표된 잠정치와 속보치를 모두 웃돌았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미국 경제가 매우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지난주 발언과 동일한데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자신감이 더 생길 때까지 기다려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economy is strong. We see very strong growth. We had growth for last year over 3%. Many forecasters see growth coming down to around 2% this year. That's about roughly what the first quarter looks like. That means that we don't need to be in a hurry to cut. It means we can wait and become more confident that, in fact, inflation is coming down to 2% on a sustainable basis. 파월 의장은 미국의 금리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이전만큼 낮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y own expectation is I don't think rates will go back down to the very, very low levels they were at before the pandemic. But where they will turn out to settle out, it's hard to say. This economy doesn't feel like it's suffering from the current level of rates, although if you look at things like inflation-sensitive spending, then those parts of the economy are really feeling the high rates. 한편 AI 패권을 잡기 위한 빅테크 간 쩐의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아마존은 오픈 AI의 라이벌 AI 스타트업인 엔스로픽에 27억 5천만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존 투자금을 합치면 아마존은 총 40억 달러를 엔스로픽에 쏟아붓는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마존 웹서비스 AWS의 AI 제품 담당 부사장은 엔스로픽이 세계 최고의 AI 기초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며 투자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엔스로픽을 생성형 AI 혁명의 중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thropic are a provider of what we call foundation models, and they are at the very center of the generative AI revolution. This ability for the first time to be able to reason and integrate across very large amounts of information, to be able to build assistants and chatbots, but also completely reimagine every aspect of the customer experience. Anthropic have some of the best foundation models available anywhere today.
앞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주장에 파월 의장도 동의했지만 인플레이션 추세에 있어서는 만족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이번 주 3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제조업 경기가 반년 만에 다시 확장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달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기준선을 웃돈 50.8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2월 인플레이션이 만족스러운 수준에 근접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연준의 핵심 물가지표인 개인소비지출 가격지수는 예상치에 부합한 전년 대비 2.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챗 GPT의 개발사 오픈AI가 1,000억 달러, 약 134조 원을 투입해서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를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하원은 데이터 유출 우려를 이유로 직원들의 마이크로소프트 AI 챗봇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의료개혁과 의사증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의대 교수들과 개원의들도 오늘부터 진료시간 단축에 돌입할 계획이어서 오늘 담화가 이번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항체 약물 접합체 ADC 기술 전쟁이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ADC는 암 수색군인 항체에 고리를 달아 암세포를 즉시 폭탄을 실어날라 상암 미사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제약바이오 기업은 암 치료 패러다임을 바꾼 ADC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135조 원을 지출했습니다. 특히 세계 ADC 시장 1위인 다이이치 산코는 항체에 붙이는 약물을 2배로 늘려 종양세포만 표적을 삼아 치료를 극대화하며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ADC 기술로 장기적으로 암이 만성질환처럼 공생하는 방향으로 정복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또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를 인용해 직업을 찾지 못한 수많은 중국 청년이 집단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 중난대 연구진은 10세에서 19세 중국 청소년 1억 5,600만 명 중 900만 명 이상이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매년 1,000만 명이 넘는 대학 졸업생 중 수백만 명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탕핑족과 부모에게 의존해 생활하는 캥거루족을 합치면 실제 청년 실업률은 46.5%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자포자기한 실업자가 늘어날수록 중국몽을 꿈꾸는 시진핑 체제에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선일보는 중국에서 경기 둔화로 명품 판매가 급감하면서 명품 브랜드들이 고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구찌와 발렌시아가 등 브랜드를 소유한 프랑스 명품 업체 캐링 SA가 올해 1월부터 3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약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중국 내 실업률이 증가하고 부동산이 침체하면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졌고 이에 따라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명품 소비도 줄었다는 분석입니다. 스위스의 고가 시계는 물론 샤넬과 루이비통, 롤렉스 등 다른 브랜드들도 작년부터 중국에서 성장세가 둔화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 고급 사치제 수요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자동차 신차 시장에서 50대와 60대가 큰 손으로 급부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가 작년 어떤 연령대가 신차를 가장 많이 구입했는지 분석했습니다. 50대와 60대의 신차 등록률은 작년 전체의 43.5%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50대와 60대가 등록한 신차는 45만 4천여 대로
2014년보다 41.6%가 늘었습니다. 이 기간 50대와 60대 주민등록 인구가 늘어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신차 등록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20, 30대가 고금리와 집값 상승 등으로 자동차 구매를 주저하는 사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50대와 60대의 구매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작년 50대 이상이 신규 등록한 차량을 보면 가장 많이 등록한 차 1위는 그랜저 하이브리드였고 야외 활동이 편리한 SUV,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셀토스가 각각 2위와 5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기사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9년 만에 적자가 발생한 국내 저축은행 업계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고금리 기조로 이자 비용이 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 부실에 대비해 쌓는 대손 충당금이 급증하자 지난해 국내 저축은행들이 적자를 냈습니다. 지난해 국내 저축은행 79곳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2조 1,181억 원 감소해 5,559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의 절반이 넘는 41곳에서 순손실이 발생했는데 2013년 회계연도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해 말 저축은행들의 평균 연체율도 6.55%로 2011년 이후의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공매를 통한 연체 채권 정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들어 연체율이 2%포인트 넘게 치솟은 새마을금고의 개별 지점을 대상으로도 건전성 관리를 위한 현장 점검을 곧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신문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제치고 5개월 만에 스마트폰 판매량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와 하나증권에 따르면 지난 2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량은 1,969만 대로 점유율 20%를 기록해 18%인 애플을 이겼습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 등이 삼성이 최초로 내놓은 인공지능 AI폰이죠. 이 AI폰이 북미 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며 2월 말까지 653만 대 팔린 영향입니다. 전작 대비 판매량이 증가한 갤럭시 Z 폴드와 플립5 등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도 1위 탈환에 힘을 보탰습니다. 삼성은 라이벌 애플이 반독점 소송 등으로 코너에 몰린 지금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서 새를 불릴 절호의 기회로 보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친다는 구상입니다. 지금까지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의료개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윤 대통령이 의사증원 추진 경과 등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미 대학별 정원 배분을 발표한 가운데 증원 규모에 일부 변화를 주는 전향적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고 조성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을 추모하는 재계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빈소를 찾아 재계에서 존경을 많이 받으셨던 분이라며 고인을 추모했고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조 명예회장의 발의는 내일 진행됩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수서에서 동탄 노선 개통 첫날 이용객이 19,000명에 달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하루 동안 18,944명이 GTX-A 노선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가 예상한 주말 수요를 13% 웃돌았지만 평일 예상 수요에 비해서는 12% 정도 못 미쳤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7도까지 오르는 등 15도에서 23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파월 오락가락. 자, 주말 사이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코멘트를 했는데요.
예상에 부합해서 만족스럽다. 그런데 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서두르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FOMC 회의 때만 해도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만족한다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 시 횟수에 관련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거 어디에 무게를 두고 봐야 될까요? 예, 미국의 그동안의 물가, 중심 물가 지표로 간주되어 왔던 PC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PC 물가 지수 방향성을 조금 찾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근원 PCI 물가 지수는 2.9에서 2.8로 0.1% 떨어졌어요. 이 대목만 보면 물가가 잡히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네. 헤드라인 물가, 그러니까 전체 물가 지수는 오히려 2.4%에서 2.5%로 올랐단 말이죠. 네. 자, 여기서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은 예상한 사람들이 뭐 객관성 100%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절대치만 놓고 비교를 해보면, 자, 표를 볼 때에 근원 CPI는 분명히 내리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전체적인 헤드라인 물가는 조금 오르는 그런 엇갈린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판단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또 PC 물가가 기대치에 부합하지만 아직도 확신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불과 약 한 일주일 전이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회의가 끝난 이후에는 물가가 좀 울퉁불퉁 하더라도 금리 인하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 네. 자, 금리 인하 예정대로 3번 하겠다. 3번 한다면 금리 인하를 5월 달부터는 5월이나 6월 달부터는 시작해야 연내에 3번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FOMC 기자회견 이후에 금리 인하가 아주 임박했다 해서 뉴욕 증시도 많이 올랐는데 또 금리 인하 서두를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미국은 만우절 주간이에요. 자, 만우절날 한 얘기는 뭐 믿을 필요도 없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 만우절이란 그 만우절 4월 1일에 우리는 만우절이라고 해서 좀 우스갯소리로 많이 받아들이지만 사실 영어 원문을 보면요, 만우절은 에이프릴 풀입니다. 에이프릴 풀. 4월 바보들.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레고리 달력을 쓰고 있을 당시에 원래 한 해의 시작이 4월 달이었는데요. 이 달력 바뀐 걸 모르고 4월 1일 날 선물을 주는, 새해 신년 선물을 주는 네. 사람들을 이제 비아냥돼서 4월 바보다 했는데 제롬 파월이 만우절 어떤 농담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난 3월 달에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라는 그 신호가 시장에 좀 과민 반응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스스로 속도 조절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자, 변수가 벌티모어 그 교량 키 브릿지의 붕괴인데요. 이게 미국의 다리 하나가 무너졌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미국 경제 지표와 관련해서 특히 공급망을 흔들어서 물가를 흔들 수가 있다. 그런 우려가 도처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벌티모어 키 브릿지는 연준이 있는 워싱턴 FOMC에서도 그렇게 멀지가 않고요. 요 노선이 바로 미국의 물동망의 핵심이다. 그런 점에서 다리를 아무리 빨리 건설해도 1년 반, 2년 정도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벌티모어 항에서 가장 많은 이 운송량이 자동차와 석탄,
이런 대목입니다. 이런 물건들이 제때 배달이 안 되고 우회 노선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워싱턴 주변의 우회 노선도 교통이 굉장히 지금 빈번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물류망 차질에 따른 가격 인상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대목을 반영했다라는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아무튼 미국의 물가가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완전한 목표 수준에 임박하기까지에는 막판까지 끈적끈적한 인플레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볼티모어항 폐쇄에 따른 새로운 변수가 사실 파월 의장을 조금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맞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야후 파이낸스 같은 데는 톱 뉴스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볼티모어가 굉장히 멀리 있으니까 볼티모어 교량 사건에 대해서 벌써 잊어버렸는데요.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미국의 현지 언론들을 보면 볼티모어 사태에 대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그런 지적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요, 석유, 석탄 이런 것을 움직이는 노선인데 이게 대체 수단이 지금 없는 거예요. 우리가 경부 고속도로가 사고가 났다면 옆에 잠시 돌아다닐 수도 있겠지만 워싱턴과 피츠버그, 뉴욕을 연결하는 여기는 이 키브리지, 베이브리지 이거를 이용하지 않으면 아주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렇군요. 많이 돌아다니는 그 노선도 지금 여전히 95번 도로, 695 도로 굉장히 지금 빈번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좀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비트코인 반감기.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기다리던 4월이 됐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이달 20일을 전후로 해서 확실한 날짜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만 발생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게 비트코인 가격을 더 끌어올릴 거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드디어 비트코인의 4월이 밝았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4년마다 한 번씩 반감기를 맞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4월 며칠 날 반감기가 될 것인지 이것은 전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채굴을 하는데 문제를 많이 맞춰서 당첨이 더 많아지면 반감기는 좀 더 당겨질 수도 있고 또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이 좀 부진하면 좀 늦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4월 중에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반감기를 맞아서 가격이 어떻게 되냐. 반감기라는 것은 공급이 반으로 줄어든다. 이러니까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보면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번이 지금 비트코인이 도입된 지 이후에 반감기를 맞는 게 4번째 반감기인데요. 네. 1차 반감기, 2차 반감기, 3차 반감기 모두 가격이 아주 폭발적으로 올랐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격 상승에 배팅하는 그런 어떤 투자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번스타인 같은 곳에서는 9만 달러를 받습니다. 그런데 반면 미국 뉴욕 증시에서 가장 큰 투자은행 JP 모건은 반감기 이후에 채산성 악화가 걸림돌이다 해서 비트코인 목표 가격을 4만 2천 달러로 낮추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비트코인 시세가 7만 달러를 살짝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거의 반토막이 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어떤 우려의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JP 모건이 왜 이렇게 비트코인 반감기를 맞아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고 대폭락을 예고했느냐 이렇게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은요. 자,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것은 비트코인이 저절로 공급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있는 비트코인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은 좀 과장된 표현이고요. 채굴하는 데 있어서 기존 비트코인 플러스 채굴량이 앞으로 비트코인의 공급량인데
기존은 그대로 그리고 플러스 채굴량인데 그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증가율이 반으로 줄어든다. 이제 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전체 공급량은 여전히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 이 공급량이 그러니까 채굴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들 때 전체 공급량 상승 속도가 줄어드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JP 모간은 반감기로 채굴량이 줄어들면 채굴업자들의 수익이 갑자기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채굴업자 입장에서는 월급도 줘야 되고 특히 채굴업자 전기 소모량이 엄청납니다. 네. 그 소모에 따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당장에 채굴이 잘 안 되니까 기존에 있는 비트코인을 팔아서라도 수익을 맞춰야 된다. 이것이 JP 모간의 논리예요. 어디가 맞을지는 뭐 현 상태로서는 함부로 좌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패턴을 볼 때 1차, 2차, 3차 모두 비트코인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번도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이게 대세 상승론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이 대목과 관련해서도 JP 모간은 지난 1, 2, 3차 반감기에는 반감기 이전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변동이 없다가 반감기 때부터 그때로부터 6개월간 비트코인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랐는데 이번 제4차 반감기는 반감기 되기 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반감기를 맞으면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다. 결국은 비트코인 고래들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은 좌우될 것이다 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게 또 참고할 만한 지표가 많지 않아서 투자하실 분들 또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좀 매우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시진핑 2인자. 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권력 이양, 그러니까 본인이 맡았던 직책을 넘겨줬습니다. 이 총리가 아닙니다. 새롭게 떠오른 2인자, 이분이 누군가요? 예, 지금 중국의 권력 구조를 보면요. 중국은 정부는 사실상 관리만 할 뿐이지 힘이 없습니다. 정부는 공산당이 하라는 대로 따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공산당은 누가 끌어가느냐? 공산당 대표들이 있는데요. 대표들이 모여서 전국 전인대를 전국 중앙위원회를 만들고 또 그 중앙위원회에서 7명을 뽑습니다. 네. 그것을 상무위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상무위원은 서열이 1등부터 7위까지 있어요. 그 상무위원 중에서 1등이 국가주석인 시진핑입니다. 그런데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금 3기를 맡고 있는데 그동안에 권력을 본인 수중에 시진핑 손에 다 넣고 있었습니다. 네. 권력 위항을 잘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인터넷 정보 보고 사실 이것은 우리나라로 좀 국가정보원 같은 그런 기능을 포함한 이런 대목을 현재 상무위원 서열 5위 지금 그래픽 CG에 나오는 차이치에게 맡겼습니다. 이 대목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중국은 권력 서열 2위가 있습니다. 리창이 총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난번 리커창 총리 당시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총리의 갈등이 심했던 탓인지는 몰라도 총리가 아닌 5인자한테 맡겼다. 현재 리창 총리는 가뜩이나 지금 비서 출신으로서 실세 없는 허당 총재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네. 5위로 넘어가고 있다. 이 대목 차기 후계와 관련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5위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아직도 완전히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의 크게 4대 파벌을 공산당의 서로가 균형과 견제를 해왔습니다. 자, 상하이방 공청단파. 자, 상하이당은 상하이 출신들이고
공천당은 대학 때 학생운동을 통해서 공산당을 한 사람들, 네. 태자당은 아버지, 어머니들이 공산당 간부였던, 그다음에 시좌진이라는 시진핑 직계 이래 4개로 볼 수 있는데 상하이방, 공청단파, 태자당파 다 무너졌어요. 이제는 시좌진파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완전히 1인 체제를 구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큼 중국의 그 정책은 좋게 보면 완팀으로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절대 권력은 반드시 절대 부패한다라는 그런 소근대로 균형과 견제가 사라진 아주 일당 독재의 분위기를 예고하는 그런 어떤 그 차이치의 부상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중국 권력 구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두더지 물가. 자, 국내 얘기도 좀 해볼까요? 우리나라 사과값, 과일값 너무 많이 올라서 정부가 지원금 대폭 풀고 할인 쿠폰까지 발행하면서 잡으려고 했는데 이번엔 채소값이 또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누르면 저희가 튀어나오는 무슨 두더지 게임 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희들 아주 어린 시절에는 두더지 게임에 빠져서 그 두더지 튀어나오는 곳마다 망치로 콩콩 눌러서 그랬죠. 절대 튀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데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두더지는 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망치를 가지고 두드리는 이런 경제 정책은 한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게 두더지 게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과일값이 오르니까 정부가 지원금을 통해서 사과 막고 또 사과 막는 바람에 귤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귤 막고 그다음엔 배 막고 여러 가지 일에 막아오는데 이 와중에서 정부 지원금은 눈덩이처럼 커져가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또 방울토마토가 튀어오르더니 이번에는 양배추까지 오르는 그야말로 돌아가면서 두더지 게임에서 나타나는 두더지처럼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경제학 교과서에 이런 직접적인 제재 방식은 두더지 물가와 같은 부작용을 낳는다라고 책에 적혀 있단 말이죠. 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고육지책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시점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유통혁명, 유통 시스템에 대한 좀 근본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 하는 그런 지적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GTX 두 얼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의 수서 동탄 구간이 개통을 했습니다. 이용해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온도차가 좀 있더라고요. 네, 교통혁명, 또 한 번의 교통혁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국을 연결하는 이 교통망과 관련해서는요, 단군 이래 가장 큰 역사가 1970년에 경부 고속도로의 개통, 또 이어서 2004년에 KTX의 개통 네. 두 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한 번 이 GTX 그라운드 트레인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대도심 지하 교통망이 드디어 첫 가동을 했습니다. 수서에서 동탄을 가는데요. 90분 걸리는 거리가 20분에 돌파했으니 그야말로 혁명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게 교통비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울 집중 현상. 과거에 KTX가 생겼을 때 KTX 주변을 지나가는 대표적인 대시가 고도 경주입니다. 경주 같은 곳에서는 KTX에 굉장히 지역 경제의 기대가 높았었는데 정작 KTX가 통과되고 나니까 지역 경제가 아주 죽어버렸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과거에 KTX가 없을 때는 경주에 내려서 하루 이틀 잠을 자기도 했는데 차 타고 그냥 지나가는 곳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자, 그런 어떤 두 얼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 언론들은 KTX의 수도권 집중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도시 균형 개발, 또 각 지역에서는 그 지역 상권이 서울로 흡수되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나름의 경쟁력 향상 방안 이런 것이 같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오늘 주요 뉴스 짚어봤는데요. 키워드 한번 다시 보실까요? 파월 오락가락, 비트코인 반감기, 시진핑 2인자, 두더지 물가, 그리고 GTX 두 얼굴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제조업 경기가 반년 만에 다시 확장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달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기준선을 웃돈 50.8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2월 인플레이션이 만족스러운 수준에 근접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연준의 핵심 물가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예상치에 부합한 전년 대비 2.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챗GPT 개발사 오픈 AI가 1,0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4조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를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하원은 데이터 유출 우려를 이유로 직원들의 마이크로소프트 AI 챗봇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개혁과 의사증원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의대 교수들과 개원이들도 오늘부터 진료시간 단축에 돌입할 계획이어서 오늘 담화가 이번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모닝벨 2부 시작합니다. 올해도 벌써 2분기에 진입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1분기 증시 흐름을 지배했다면 2분기는 미국의 금리 정책이 다시 전면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주말 사이 파월 연준 의장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현재 물가 흐름에 만족한다고 말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살렸습니다.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흐름부터 확인하시죠. 최지연 캐스터, 뉴욕 증시는 금요일장 하루 쉬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성금요일로 하루 쉬어갔습니다. 휴일에서 돌아오면 뉴욕 증시는 새로운 분기의 거래를 시작하게 될 텐데요. 올해 두 번째 분기도 상승으로 시작할 수 있을지 지난 주말에 나온 지표들과 파월 의장의 발언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2월 PCE 지표는 시장 예상치와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헤드라인 PCE는 전월 대비 0.3% 오르면서 예상치보다 소폭 낮게 나왔고요. 전년 대비로는 2.5%로 나와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또 2월 근원 PCE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로는 2.8% 올라 두 수치 모두 예상치와 동일하게 나왔죠. 확실히 지난해에 비해 인플레이션 하락폭이 크진 않은데요.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 인플레이션이 완만한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확신을 갖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지표는 전체적으로 깜짝 뉴스는 없었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일단 근원 PC의 전월치가 0.5%로 상향 수정됐다는 점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보고 1년 중 전월 대비 수치가 가장 높게 나왔다면서 데이터가 생각보다 높게 나온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또한 2월 소비자 지출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개인 소득은 0.3% 늘어났지만 소비 지출은 0.8% 증가해 구매자들이 번 돈보다 더 많이 소비하고 있음을 보여줬는데요. 소비 강세는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데이터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연준은 이번 지표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PCE 지표가 발표된 후 연준 의장이 연설에 나섰는데요. 다행히 파월 의장은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물가 수치가 작년 하반기만큼 크게 낮아지지는 않았지만 연준이 보고 싶어하는 수준에 확실히 더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금리를 내리기 위해선 작년처럼 인플레이션이 크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6월 인하 가능성은 앞으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슈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이번 주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시장의 시선이 5일에 나올 고용보고서에 쏠려 있습니다. 이번 3월 신규 고용 규모는 지난달 27만 5천 명에서 18만 명으로 줄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PCE 물가 지표가 큰 하락세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오는 노동시장 지표가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준 의장은 지난 FOMC에서 노동시장이 예상외로
금리도 약세를 보이면 정책적인 대응에 나설 수 있다면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이번 노동지표는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초에는 테슬라의 1분기 차량 인도량이 발표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테슬라 인도량이 약 45만 7천 대에 달해 지난해 1분기보다 소폭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실적은 곧 전체 전기차 업황을 나타내주며 국내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주식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을 추가하거나 크존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재테크 정보 확인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서학개미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간 서학개미의 거래 내역 순위 살펴보시죠. 5위엔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회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올랐습니다. 6만 달러대에 머물던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7만 달러를 기준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유동성 증가를 매수 기회로 삼고 있어서 시세 하락이 장기간 이어지진 않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28일 캐리스데일 캐피털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한 공매도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회사의 주가가 11.8% 하락했지만 투자자들은 이를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서학개미 또한 1억 4천 달러의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요. 그러나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향후 비트코인의 투자 수익률이 달까지 치솟는 투더문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기도 했는데요. 반감기를 앞둔 만큼 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4위는 엔비디아의 수익률을 2배로 따르는 엔비디엘이 1위엔 엔비디아가 올랐습니다. 엔비디엘과 엔비디아 모두 매수세가 줄어들며 매도와 매수 규모가 비슷해졌는데요. 실제로 지난주 엔비디아의 주가는 이전의 거침없는 상승세를 뒤로하고 다소 꺾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텔과 퀄컴, 구글이 반 엔비디아 전선을 형성해 인공지능 앱 개발을 위한 오픈 소프트웨어 구축에 나섰죠. 또 AMD 등도 데이터 센터 GPU 시장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어서 반 엔비디아 전선의 등장은 더 이상 반격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이에 엔비디아의 지속적인 주가 상승에 대해 투자자들이 의문을 품으면서 매수세가 다소 약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3위는 또 한 번 테슬라가 차지했습니다. 올 초 248달러에 달하던 테슬라의 주가는 현재 175달러로 약 29% 떨어졌는데요. 이는 2010년 회사가 상장한 이후 역대 1분기 중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입니다.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테슬라는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서학개미는 이를 여전히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2억 6천 달러 어치를 사들였는데요. 비아디, 샤오미 등에 밀려 테슬라의 올해 1분기 인도량 전망도 밝진 않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테슬라가 제조 공장을 개편해 저가형 전기차를 양산할 계획을 밝힌 만큼 앞으로의 흐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위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루 수익률을 같은 방향으로 3배 따르는 엑소엑셀이 올랐습니다. 지난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선언했고 또 차익 실현 매물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의 랠리가 상당 부분 AI 모멘텀을 토대로 진행된 만큼 AI 붐을 주도한 기업들이 아무리 강력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 해도 이런 큰 폭의 주가 상승세가 계속되기는 어렵죠. 마이클 하트넷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수석 투자 전략가도 시장 모멘텀이 버블을 향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서학개미는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입니다. 3억 7천 달러의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중국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반년 만에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더 심해질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경기가 아직 바닥을 찍은 건 아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중국의 PMI 지수 6개월 만에 기준치를 넘었다고요. 네, 중국 국가통계국은 3월 제조 PMI가 전달보다 1.7 상승한 50.8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웃돈 수치이자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높습니다. 중국 PMI 통계는 기업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50보다 높으면 경기가 확장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중국 PMI는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연속 기준치 50을 넘지는 못했는데 지난달 제조업 생산과 신규 주문, 납품 지수 등이 모두 기준치를 웃돌았습니다. 중국 경제는 높은 청년 실업률과 디플레이션 압력 등으로 불황에서 빠져나오는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내수 진작과 투자 활성화 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경기 부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중국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날 것으로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런 분석이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위기가 완화 조짐을 보이기는커녕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한때 매출 기준 중국 최대 주택건설 업체였던 비구이위안은 채무조정 작업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연내 실적 발표 마감일을 맞추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완커도 지난해 순이익이 46% 급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지난달 신축과 기존 주택 모두 연간 가격 하락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BD 윤지혜입니다. 미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반영하는 지표죠.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근원 PC 가격 지수의 상승폭이 지난달 소폭 둔화했습니다. 이걸 두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니다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픽 이한나 기자와 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오르긴 올랐는데 상승폭이 작아졌습니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연준이 우선 주시하는 건 이 PCE 중에서도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E인데요. 전월 대비 0.3%, 전년 대비 2.8%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와 완전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두 상승률 모두 1월의 전월, 전년 대비 상승률보다 낮고요. 추이를 보면 근원 PCE 상승률이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연준이 지난달 20일 FOMC 점도표를 통해 제시했던 연말 근원 PCE 물가 상승률 예상치 2.6%에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수치를 본 파월 의장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원하는 수준과 일치한다면서 만족감을 드러냈는데요. 그러면서도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은 고수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If we reduce rates too soon, there's a chance that inflation would pop back and we'd have to come back in, and that would be very disruptive. That would 앞서 파월은 지난달 FOMC를 마친 뒤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다만 미국 경제 흐름이 탄탄하다는 점과 지표가 월별로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입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발언을 들어보면 2월 물가가 원하는 수준에 근접했지만 금리 인하는 서두르지 않겠다.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물가가 원하는 수준에 근접했으면 인하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상충되는 듯한 발언인데 시장에서는 그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네, 우선 월가에서는 인하 시기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조기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블리클리 어드바이저리 그룹은 2월 PCE 가격 지수가 예상대로 나왔고 연준은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한 바늘을 거의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봤고요. 또 일부에서는 6월 인하 가능성을 높게 점치기도 합니다. LPL 파이낸셜은 이번 근원 PCE 둔화는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6월 회의 때 연준이 금리 정상화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곧 연준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 대선도 변수입니다. 매슈부시 구겐하임 파트너스는 9월에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대선과 너무 가깝게 된다며 연준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6월을 선호할 것이라고도 봤습니다. 한편 시카고 상업거래소 그룹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 투자자들은 2월 PCE 발표 직후 연준이 6월까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을 약 64%로 봤습니다. 이런저런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페드워치에 따르면 6월에 금리 인하할 확률이 절반 이상, 그러니까 60% 이상 넘긴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이번 달부터 패스트푸드 업계 최저시급을 $20, 우리 돈 약 27,000원으로 인상합니다. 이는 지난해 최저시급보다 30% 높은 수준으로 미 전역에 사업장을 최소 60곳 보유한 패스트푸드 체인점 등에 적용됩니다. 당국은 패스트푸드점 근로자 대다수가 용돈을 버는 청소년이 아닌 가족을 부양하는 성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임금을 대폭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이 자사 포털과 유튜브 등에서 사칭 광고를 한 광고주의 계정을 사전 경고 없이 영구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구글은 지난달 28일부터 공인과 브랜드, 조직과 제휴했다거나 또는 이들의 지위를 사칭하거나 허위로 암시해 사용자가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구글은 위반 여부 판단에 광고주의 광고나 웹사이트, 계정, 제3자 출처 등 다양한 정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인공지능 초격차에 나선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소식부터 로켓 배송을 위해 진짜 로켓을 쏘아 올리겠다는 중국 이야기까지 글로벌 비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인공지능 초격차를 위해 과감한 배팅에 나섰습니다. 우리 돈 130조 원을 들여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투자 규모로만 놓고 보면 현재 가장 큰 데이터 센터의 100배에 달합니다. 스타게이트로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향후 6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으로 오픈 AI의 인공지능 모델을 구동시키기 위한 전용 슈퍼컴퓨터 개발에 나서는데요. 이 과정에서 수백만 개의 AI 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인공지능 칩의 필수적인 HBM을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도 수혜를 볼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와 함께 독자적인 인공지능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외부 의존 없이 자체 AI 인프라를 바탕으로 서비스 판매를 독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픈 AI 수장 샘 올트먼은 자체적으로 반도체 칩까지 만들겠다고 나선 데다 실제로 380조 원을 굴리는 세계 최대 국부펀드 싱가포르 테마셋과 대규모 투자 협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세라 경쟁자 아마존 역시 향후 15년간 데이터 센터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총칼없는 전쟁터가 따로 없네요. 중국의 기술 굴기를 상징하는 화웨이, 미국의 고강도 제재도 소용없었습니다. 지난해 우리 돈 130조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1년 만에 부진을 털어버렸는데요. 순이익은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화웨이가 2006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성장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는데요. 단순히 매출이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업 영역에서 빠르게 발전을 이뤄냈다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는 통신 장비를 비롯해 중국 시장에서 애플의 아이폰을 밀어낸 저력, 여기에 7나노를 넘어 5나노 공정까지 도전 중인 칩 설계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밤사이에는 반도체 부족으로 출시가 밀렸던 프리미엄 전기차 럭시드 S7 출하까지 시작됐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화웨이 만족을 모르고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모두 연구 개발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돈 30조 원이 넘는 역대 최고 수준의 투자에 나섰고요. 전체 인력의 절반 이상이 연구 개발 인력으로 분류될 정도입니다. 이 같은 노력에 7년 연속 전 세계 특허 출원 1위 자리까지 꿰차고 있는데 메이드 인 차이나 더 이상 발시할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이커머스 업계가 무섭게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엔 알리바바의 타오바오가 말 그대로 진짜 로켓 배송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중국 로켓 제조업체 스페이스에포크와 함께 재사용 로켓을 활용한 특급 배송 개발에 나섰는데요. 전 세계 어디든 1시간 이내로 배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초기 시험 단계로 가까운 시일 내 발사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인데 최대 10톤 화물을 운반할 수 있고 여기에 쓰일 자체 로켓은 이미 지난해 해상 회수 테스트까지 끝낸 상태라고 합니다. 빠르게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 이커머스 공룡들의 입김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 1월 기준 전 세계 월간 이용자 수 상위 10개의 이커머스 중 무려 7개가 중국 기업 혹은 이들 자본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고요. 국내에서도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월간 이용자 수는 800만 명을 돌파하면서 11번가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고 테무 역시 580만 명을 기록하며 G마켓을 앞질렀는데 여기에 진짜 로켓 배송까지 더해진다면 그 영향력이 얼마나 될지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중국 이커머스 총공세 속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IPO 시장 최대어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쉬인인데요. 지난해만 총 450억 달러치 제품을 팔아치우면서 H&M과 자라를 보유한 인디텍스와 경쟁하는 수준까지 몸집을 불렸습니다. 최근 투자 라운드에선 우리 돈 80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기도 했는데요. 현재 뉴욕 증시 상장을 위해 중국과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쉬인의 미국 행위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앞서 중국 디디 추싱이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상장에 나섰다 문매를 맞았고 이에 해외 IPO를 대폭 제한했었는데 이랬던 중국 정부의 입장이 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중국 저가 전기차 총공세에 제대로 한 방을 맞은 테슬라가 환골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100년 넘게 이어져온 포드식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제조 공정을 도입해 생산 비용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나섰는데요. 기존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순서대로 부품을 조립하던 방식 대신 주요 부품을 한 곳에서 동시에 조립하는 언박스 공정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공정으로 생산 시간을 대폭 줄이고 또 일직선으로 배치된 컨베이어 벨트를 제거해 공장의 유휴 공간도 늘어나게 돼 생산 비용을 이전보다 절반가량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인데요. 이를 통해 대당 25,000달러짜리 전기차를 양산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선다는 방침입니다. 테슬라를 제치고 선두를 꿰찬 비아딘의 우리 돈 1,000만 원 후반대 전기차를 비롯해 2,000만 원이 채 안 되는 모델이 5종이나 되고요. 또 대륙의 실수 샤오미도 최근 테슬라 모델 3보다 훨씬 더 저렴한 전기차를 내놓으면서 경쟁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 테슬라의 전략이 얼마나 먹혀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 또 그에 따른 의료 차질이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대통령이 직접 사태 수습에 나섭니다. 이 밖에 오늘 아침 주요 국내 이슈들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결국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다고요? 네,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이 의사 증원 추진 등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다고 전했습니다. 그간 윤 대통령은 내부 회의 발언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는데 사태 수습을 위해 직접 앞에 서게 된 겁니다. 담화를 통해 의사들에게 모든 의제를 열어놓고 대화를 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가 이미 대학별 정원 배분을 발표한 가운데 증원 규모에 일부 변화를 주는 전향적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주말 사이에 조성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재계 추모 발길이 이어졌죠. 네, 어제는 구강모 LG그룹 회장이 빈소를 찾았는데요. 구 회장은 재계에서 존경을 많이 받으셨던 분이라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과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부자, 또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도 발길을 해서 애도의 뜻을 전했습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고인이 정경련 회장 시절 전경련 사옥을 짓는 등 큰일을 많이 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조 명예회장의 발의는 내일입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에는 전기차 보조금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내년에 더 줄어들 것 같다고요? 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토대로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줄이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보조금을 전액 지원하는 기준의 경우에는 지난해 5,700만 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 원 미만으로 강화됐는데요. 내년에는 전액 지원 기준을 5,300만 원으로 더 낮출 계획입니다. 이런 기조는 이미 올해부터 드러났는데요. 기재부는 무공해차 보급 사업 예산을 올해 2조 3천여억 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9.6% 줄였고요. 환경부도 전기차 성능 보조금 단가를 기존 최대 5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100만 원 줄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금융권 소식도 짧게 하나 짚어보죠. 은행 가계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섰어요. 네, 지난달 기준으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93조 6,834억 원으로 2월 말보다 2조 1,088억 원 적었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12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선 건데요. 주택담보대출 잔액 역시 1조 600여억 원 줄어서 11개월 만에 뒷걸음질 쳤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부동산 거래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김성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늘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100일간 주요 교통사범 특별수사기간을 운영합니다. 특별수사 대상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와 상습 음주운전 위반자입니다. 특히 고의 교통사고와 교통사고 후 허위 과장보험금 신청 행위, 그리고 병원 정비소 등과 공모한 보험금 과다 신청 행위 등을 강도 높게 단속할 계획입니다. 미국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죠. 미국의 2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의 상승폭이 소폭 둔화했습니다. 이를 두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파월 의장은 샌프란시스코 연은 주최 대담에서 이번 PCE 보고서가 연준의 예상과 거의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예상보다 높게 나온 물가 지표에 과민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는데요. 금리를 너무 빨리도 너무 늦게도 아닌 적절한 시점에 인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y first thought was that the report that came out this morning is pretty much in line with our expectations. Our hand is a steady hand in this. We've been saying all through last year and this year that we're making progress. We've noted that progress. We haven't overreacted to it. We didn't overreact to the good data we had in the second half of last year. You heard us saying that this is good, but we need to see more. And you won't hear us overreacting to these 2 months that are higher. The reason that's important is that the decision to begin to reduce rates is a very, very important one because the risks are two-sided. If we reduce rates too soon, there's a chance that inflation would pop back and we'd have to come back in, and that would be very disruptive. That would not be a good thing for the economy. There's also a risk that we would wait too long, and we would in that case it could be unnecessary, unneeded damage to the economy and perhaps the labor market. 한편 미국 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3.4%로 앞서 발표된 잠정치와 속보치를 모두 웃돌았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미국 경제가 매우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지난주 발언과 동일한데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자신감이 더 생길 때까지 기다려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economy is strong. We see very strong growth. We had growth for last year over 3%. Many forecasters see growth coming down to around 2% this year. That's about roughly what the first quarter looks like. That means that we don't need to be in a hurry to cut. It means we can wait and become more confident that, in fact, inflation is coming down to 2% on a sustainable basis. 파월 의장은 미국의 금리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이전만큼 낮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So my own expectation is I don't think rates will go back down to the very, very low levels they were at before the pandemic. But where they will turn out to settle out, it's hard to say. This economy doesn't feel like it's suffering from the current level of rates, although if you look at things like inflation-sensitive spending, then those parts of the economy are really feeling the high rates.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고 있지만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경쟁은 오히려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의 가전업체 샤오미는 1호 전기차 SU7을 출시했죠. 지난해 4분기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판매 1위를 기록한 비아디와 함께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선 건데요. 이에 질세라 K전기차도 기술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북미 법인의 최고 운영 책임자는 기아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충전 인프라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주장에 파월 의장도 동의했지만 인플레이션 추세에 있어서는 만족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이번 주 3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hey're selling very well. We'd like to sell more of them, but I think there's been a lot of expectation about the rate of the transition, and that's unknown. And
Consumers are buying the car, they're enjoying the car. The infrastructure is the challenge. The thing about range anxiety is true, but it's more about charging anxiety because the cars will go 300 miles, and very few people drive 300 miles at a time. 글로벌 전기차 업계를 들뜨게 만든 이벤트가 지난주 중국에서 있었습니다. 중국 가전업체 샤오미가 3년의 개발 끝에 첫 번째 전기차 SU7을 내놨는데요. 출시 27분 만에 5만 대 넘는 주문을 받아내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대륙의 실수일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뜯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게 디자인이 굉장히 화제예요.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만한 그 유명 브랜드 외관을 상당히 닮지 않았습니까? 예, 개포동 개들이 탄다는 그 포르쉐. 개포동. 예, 예. 포르쉐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오. 포르쉐의 전기차. 근데 가격은 포르쉐보다도 무려 4분의 1 정도로 싸거든요. 그러니까 겉은 비슷한데 그냥 형태만 비슷한 게 아니라 실제로 샤오미가 조만간 우리 포르쉐 따라잡을 거야 이렇게 선언하면서 주목을 끌었어요. 그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중국에서 폭발적인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사전 예약이 아주 러쉬를 이루었는데요. 자동차가 이렇게 뭐 상당히 중고급의 차가 나오면서도 가격은 생각보다 착했다. 이런 얘기. 또 포르쉐를 닮았다. 테슬라보다는 그 주행 거리도 한 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도 더 많고 성능이 좋다. 이런 것들이 호재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전 예약하면 선물을 왕창 주더라고요. 그 효과도 있겠어요. 예, 그런데 선물을 역시 대륙의 그 중국 사람들 통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선 가장 그 주목을 끄은 우선 냉장고를 줘요. 바로 샤오미가 냉장고 메이커거든요. 핸드폰은 안 주는데 그 밖에 많은 가전제품도 주고 그러니까 여기에 뭐 선물에 혹한 소비자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단 선풍을 끌었다. 요즘 중국도 전기차가 잘 안 팔립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이렇게 팔린다. 자, 레이쥔 샤오미 최고 경영자는 메시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나온 SU7은 사양의 90%가 테슬라 동종 모델을 완전 추월했다. 테슬라 잡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더 노력해서 언젠가는 포르쉐를 뛰어넘을 것이다. 이 대목이 지금 세계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성능 면에서도 포르쉐까지 따라잡겠다. 이런 이제 출사표를 밝힌 건데 사실 스마트폰 하면 국내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샤오미는 스마트폰이나 이런 소형 가전으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전기차까지 판매한다는 게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은요. 전기 자율차의 최종적인 목표가 굴러다니는 스마트폰이에요.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죠, 박사님이. 예, 바로 애플이 전기차 개발에 나섰던 그래서 자율차와 전기차를 합성한 거기에 10년간이나 엄청난 돈을 투자한 것들도 결국은 그 스티브 잡스의 기본 구상. 스티브 잡스는 사무실 한복판에 공장에 있던 그 큰 덩치 큰 공장의 컴퓨터를 노트북으로 우선 퍼스널 컴퓨터로 가져왔고 거기다가 노트북 그 다음에 움직이는 컴퓨터라고 그러는 아이폰으로 가져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동차와 연결하면 자동차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겠다 이랬는데 애플은 이 프로젝트를 포기해버렸습니다. 10년간 하다가도 포기했는데 애플카 철수 소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샤오미는요. 샤오미의 오랜 별명이 애플 카피캣이거든요. 이 샤오미는 애플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러면서 커왔던 회사예요. 우선 샤오미라는 회사 이름이 뭐냐? 작을 소자에 쌀미자인데요. 그러니까 작은 쌀, 그리고 중국 말로 하면 이게 좁쌀이란 뜻이에요.
왜 좁쌀로 했느냐? 샤오미를 창업할 때 레이진이 창업 초기에 워낙 어려워서 월급을 좁쌀만큼밖에 못 줬다. 그래서 우리는 좁쌀을 아예 생활하자 하는 이름으로 샤오미라고 했다는 설도 있고. 썰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의 이제 설은 그 당시에 일본에서 나온 경박 단소의 붐, 그러니까 가볍고 작고 이런 것들이 전자제품의 결국은 성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쌀보다도 더 작은 좁쌀로서 성부를 하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스마트폰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말 애플을 카피하던 그 레이지는요, 항상 신제품 발표할 때 스티브 잡스의 그 디자인, 의상까지 그대로 흉내냈어요. 검은 터틀넥을 입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저 청바지 입고. 그래서 중국 사회의 최초의 청바지가 사실 양키 문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지는 청바지 입고 나타나서 애플의 짝퉁이라는 말을 인조했는데, 이제 애플은 저 휴대폰만 하고 있을 동안에 이 샤오미는 가전제품의 강자가 됐고, 드디어 애플이 그토록 목매에도 소원했던 차를 만들어냈다. 이런 의미에서 애플에 앞장서서 굴러다니는 이 스마트폰 시대를 샤오미가 먼저 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중국이 환호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듣다 보니까 앞으로 샤오미의 계획이 더 궁금해지는데, 뭐 이런 휴대폰이나 이런 소형 가전, 냉장고들 다 이 자동차와 연결을 하겠다, 이런 계획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선물로 주는 것도 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샤오미가 선물로 주는 냉장고 집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전기차에 꼽아가지고 차 안에 냉장고, 그래서 음식도 넣어 먹으면서 소형 냉장고들을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각종 가전제품을 차에서 사용하면, 이번에 이 샤오미가 새로 개발하던 SU7에는 자율차 레벨 3의 기능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그 기술의 진보죠. 물론 레벨 3는 사람이 없는 무인 자율차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테슬라를 뛰어넘었다. 그런데 테슬라보다 가격이 더 싸요. 이런 면에서 그야말로 중국 대륙의 실수가 아니라, 이제 중국 사람들은 대륙의 실수라 하면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해합니다. 근데 이제 대륙의 명품이 나왔다 이러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샤오미 전기차 출시한 이 역사적 의미, 중국 언론들의 평론을 요약을 하면요, 스마트폰과 전기차만이 아니라 전자기기, 이것은 애플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이 결합된다. 그다음에 배터리와 관련해서 샤오미, 또 BYD, CATL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또 이번에 샤오미가 차를 개발하는 데서는 베이징차, 중국 최고의 자동차 메이커인 베이징차하고 연합을 했고, 베이징차는 독일의 벤츠하고도 합작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차 성능은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와 배터리 덤핑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비아디가 하는 덤핑은 가격을 낮추는 건데, 샤오미는 품질도 좋고 가격을 낮춘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제일 밑에 있는 중국 전기차가 글로벌 평정을 하는 신호탄이다. 중국 언론의 보도 요약입니다. 지금 두 번째 줄에 보면 지금 비아디나 CATL과 동맹했다는 거, 여기에 배터리를 쓴다는 거죠? 샤오미 전기차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아디와 CATL이 배터리를 함부로 팔지 않았어요. 특히 그 LFP 인산철 배터리, 비아디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배터리 만들어가지고 자기 회사에 충전을 하는 것도 그동안에는 급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샤오미에 주겠다. 물론 최근에 이제 배터리가 공급 과잉이 되기 때문에 샤오미에도 팔겠다라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CATL도 그동안에는 중국 그 기존 업체들만 상대해 왔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샤오미한테 준다. 그래서 얼핏 보면 그 중국 배터리와 자동차의 동맹이다. 사실 샤오미에 대해서는 중국 사람들의 좀 자존심이 걸려 있는, 근데 베이징 차까지 가미한 것으로 봤을 때 중국 정부의, 공산당 정부의 자동차 굴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중국 정부의 거중 조정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해서 배터리 3자 동맹을 하면 샤오미가 사실 수직 계열화가 되잖아요. 이 다른 나라 전기차는 외국에서 제품도 수입해 오고 이래야 되는데 샤오미나 BYD는 중국 내에서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대단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다.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샤오미가 이렇게 전기차를 출시했다고 하지만 뭐 K배터리 업계에는 그렇게 좋은 일도 아니네요. 우리 배터리는 여기다 꽂을 수도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상당한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그리고 또 중국이 지금 너무 많은 공급 물량을 덤핑을 더 하겠다는 그런 어떤 신호탄으로도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결국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더더군다나 이 샤오미나 BYD가 곧 한국에 진출합니다. 한국에 또 직진출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모든 준비는 지금 다 해놓고 있는데 다만 짝퉁 이미지 이런 것만 지금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자, 지금 글로벌 그 전기차의 판매량 순위를 한번 보면요. 우리나라 기업은 상위 7위 안에 지금 없어요. 1등 BYD, 2등 테슬라, 3등 찌리 자동차, 그다음에 4등이 폭스바겐, 그다음에 5위가 샹하이차, 6위가 창안 자동차, 다 중국계 회사들이에요. 그다음에 스텔란티스라는 그 미국의 연합군, 이런 회사들인데 현재 시장 점유율로 놓고 보면 중국 회사의 점유율이 아주 단연 앞섭니다. 테슬라와 폭스바겐 정도만 지금 비중국 회사로서 상위 5위 안에 올라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중국 회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샤오미나 BYD 전기차가 이제 한국 도로를 달릴 날도 얼마 머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전기차 기업들 뭐 해외로 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안방 수비 전략도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재계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조성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29일에 별세를 했습니다. 지난 주말 재계 인사들의 조문 행렬이 잇따라서 진행이 됐는데요. 조 명예회장의 업적과 효성그룹의 승계 구도도 살펴보겠습니다. 고인이 효성의 오늘의 또 기틀을 마련한 인물이라고 하죠. 예, 효성그룹의 2세대, 그러니까 효성그룹은 창업자가 조홍재 씨입니다. 사실 저는 기자 초년병 시절에 조홍재 씨가 사망했을 때, 별세했을 때 1984년으로 기억이 돼요. 당시에 지금 고척동 그 야구 경기장 앞에 있는 동양공전에서 장례식을 했는데 그때 취재한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년이 흘렀네요. 그 아들도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효성그룹이라는 회사, 이 회사가 B2C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장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는 좀 덜 알려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재계에서 영향력은 실로 대단하다고 볼 수가 있죠. 우선 이 효성그룹의 뿌리는 삼성그룹입니다. 1948년에 해방 후에 삼성과 효성의,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과 조홍재 회장이 창업을 했는데 지금도 효성 입장에서는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 게 당시 창업할 때 조홍재, 그러니까 조성래 아버지 조홍재 회장의 투자 지분이 이병철 회장보다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은 우리 거야, 이런 프라이드도 갖고 있어요. 그러다가 14년간을 함께 하다가 1962년에 이병철 회장이 갈라쓰자, 이래서 조홍재 회장과 이병철 회장이 갈라집니다. 그때 회사 이름을 왜 효성으로 했느냐? 삼성이 별 3개거든요. 지수 초등학교 의암 호수에 3명의 의인이 나타난다, 돈을 버는 큰 별들이 나타난다 해서 3명의 별을 따서 그 삼성이라고 한 것이 다수설인데, 그 중에서 효성그룹은 이제 삼성과 헤어지면서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이야, 효성이야. 그 효성이란 말이 금성하고 같은 말이에요. 골드스타. 그래서 결국 삼성의 핵을 우리는 가져나왔다. 이런데 1962년에 갈라졌거든요. 처음에는 밀가루 장사를 했습니다. 조선제분을 인수해서. 그러다가 이제 동양 라이논을 만들어가지고 듀뽕이 개발한 라이논을 한국에 도입하죠. 그래서 나일론 쪽으로는 조성래 회장이
이분이 일리노이 대학에서 또 화학을 공부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나일론의 기반을 다졌다. 그래서 제2의 부흥주다. 이렇게 보죠. 조홍주 회장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조승래, 조양래, 조웅래가 있었습니다. 그 조홍주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조승래 회장과에게는 효성그룹을 물려주고 조양래 회장에게는 한국타이어를 물려주고 또 조웅래 회장에게는 대전 피역을 물려줬죠. 조승래 회장에게는 조현준, 조현문, 조현상 3분이 있고 조양래 회장의 아들로서는 지금 조현범 씨, 조현범 씨가 이수연 씨하고 결혼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딸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요, 이 조승래 회장의 부인 송광자 여사를 좀 더 기억하고 싶은데요. 지금도 살아 계시죠. 그러니까 그 조승래 회장이 송광자 여사와 결혼을 했는데 송광자 여사가 누구냐 하면 송인상 씨라는 분의 3번째 딸이에요. 여기 한국 정경유착의 뿌리라고 흔히들 재계에서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이 송인상 씨가 이승만 대통령 때 한국은행 총재, 재무부 장관 등을 역임했다가 4.19 1혁명이 일어나서 3.15 부정선거에서 돈을 마구 찍어내고 또 돈을 거두어서 독재 정권에 대줬다는 혐의로 3년간 교도소에 가 있게 됩니다. 그때 조승래의 아버지 조홍재 씨와 송인상 그러니까 송광자 씨의 아버지 그 송인상 씨가 같이 부정선거 혐의로 교도소 깜빵 동기예요. 거기서 우리 그 사돈 맺자. 이래서 조승래 씨와 송광자 씨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그런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역사책에 기록으로 구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송인상 씨가 엄청난 혼맥이거든요. 이 송인상 씨를 통하면 거기에 뭐 이회창 전 국민의힘 대표, 그다음에 또 노태우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등과 혼맥으로 다 이어집니다. 거기다가 또 그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 타이어로 이어지니까 우리나라 역대 3명의 대통령과 1명의 대통령 후보와 사돈인 우리나라 정경유착의 대명사 같은 회사이기도 합니다. 효성그룹 가게도 보면 실제로 좀 혼맥이 대단합니다. 대통령 사돈만 3명이나 배출이 됐고요. 이번에 그 상주 명단을 보니까요, 박사님, 지금 고인의 아들이 3명이라고 하셨는데 왜 2명밖에 이름이 안 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도 유심히 봤는데요. 연세대학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아들, 큰아들과 셋째 아들, 큰아들이 조현준이고 셋째 아들이 조현상, 상주로 돼 있는데 둘째 아들 조현문 씨가 빠졌어요. 이렇게 조현문 씨는 실종됐나 했더만 그렇지도 않고 본상을 왔던데요. 조현문 씨가 손님처럼 빈소에 하객으로 찾아와서 조문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온 분이 둘째 아들 조현문 씨인데요. 여기에 사실 효성그룹에 아주 엄청난 가족의 흑역사가 있어요. 자, 차남 조현문 씨는 아무것도 상속받지를 지금 못했거든요. 가지고 있던 주식도 다 팔아치워 버렸는데 조현문 씨가 부사장으로 있을 때 이 아버지와 형, 그러니까 조현준 씨의 탈세와 내부 횡령을 고발을 합니다. 형을 고발했다는 거죠? 예, 고발을 어떻게 하냐면 검찰에다가 내부 사료를 줍니다. 이분 조현문 씨가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거든요. 서울대 인류학과 고고학과를 다녔는데 학창 시절에는 또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 그 음악 그룹의 무한궤도 말씀하시는 거죠? 무한궤도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다재다능했던 인물인데 부인이 여진이라고 그러니까 노 대통령,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 전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시는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이기도 했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본인들의 지적으로는 회사 내의 비리를 참지 못해서 내가 고발할 수밖에 없다. 사회 정의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고발하고 그 고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신 고인이 된 사실 그 조승래 회장은 영어에 몸이 되고 지금도 재판 중이에요. 지금도 재판 중인데 재판을 10몇 년을 끄는 바람에
아직도 확정 판결이 안 났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이 나왔는데 이번에 돌아가심으로써 재판은 유야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제 효성그룹의 조성래 회장과 아들 조현준 씨 입장에서는 둘째 동생인 조현문 씨가 자기한테 승계가 안 되니까 없는 사실을 고발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가문에서 아예 제명을 해버렸습니다. 사실상 의절했군요. 제명도 뭐 사실상이 아니고 아예 공개적으로 의절하고 오지 마. 그리고 다시는 보지 않겠다. 이래서 그 사건 이후에 이번 문상에 처음으로 얼굴을 만났는데 서로 눈빛도 주고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박사님, 효성을 오래 취재하셨다라고 해서 여쭤보는데요. 조현문 금이 이제 차남은 뭐 일부에서 평가하는 뭐 어떤 재벌가의 폐륜한가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재벌 안에서도 재벌 개혁을 외치는 어떤 혁명가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양자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당시 검찰은 그러니까 둘째 아들 조현문 씨의 주장은 정의의 고백이었다라서 굉장히 어떤 사회적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역사의 패자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정의냐 아니냐는 좀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오픈 결말로 답변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코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도 재미있는 기업과 사람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4월의 첫날이자 월요일인 오늘 큰 일교차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인 지금 서울과 대구가 6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10도에서 15도 안팎으로 기온이 크게 뛰면서 서울의 낮 기온 17도, 대구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루 사이 큰 기온 변화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강원 영동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까지 약간 강해서 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6도, 춘천 1도 안팎으로 시작해 낮 기온 서울과 춘천 17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속초와 울진의 아침 기온 5도로 출발해 낮 기온 15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의 아침 기온 6도, 부산 10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엔 전주와 부산 20도 예상됩니다. 해상의 하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물결도 잔잔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23도까지 오르겠고요. 화요일 호남과 경남,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수요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역대급 1분기를 보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그리고 우리 증시에 이르기까지 기대감과 우려가 상당히 교차하는 시점인데요. 과연 4월의 첫 번째 거래일 2분기 스타트는 잘 끊을 수 있을지 주요 변수들 이어지는 머니쇼에서 확인을 해보시죠. 네, 모닝벨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